저도 질문을 드리고 청중분들한테도 질문을 받고 또 여기 있는 질문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나 이 질문 꼭 답하고 싶다 이러신 게 있으시면은 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우리 어르신들 사우나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겪었는데 사우나나 이런 뭐 냉탕 그런 데 자주 가도 되나, 찜질방을 가도 되나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히 나와 있는 내용은 없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하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짧게 5분 이내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냉탕에 들어갈 때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온탕에 들어가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온탕에서 나오시다가 혈압이 떨어지면서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혈압이 많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좋아하시면 하는데 가능하면 짧게 하시고 짧게 하시는 게 좋고 냉탕, 온탕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 하셔도 돼요. 목욕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약을 내가 분명히 먹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궁금한데 혹시 약을 먹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콜레스테롤 약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콜레스테롤은 밤에 잘 때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먹는 걸로 한 20% 정도가 우리 몸에서 구성되고 나머지 80%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걸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거나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 수치가 높아져요. 저도 그래서 높아서 약 먹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 잘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를 측정했는데 목표치보다 높게 나오면 약을 일단 바꾸거나 용량을 정량하셔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PCSK9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다른 특별한 약을 쓸 수 있는데 운동하면 20-30% 떨어집니다. 그리고 먹는 게 아까 말씀드린 20%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면 20-30% 떨어지고 먹는 게 한 섭생을 줄이면 한 1-20%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섭생, 약을 같이 공유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대부분 도달해요. 대부분 도달하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70 이하까지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100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는 게 70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미쳐요. 그래서 1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 혈전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걱정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 우수한 민족이라서 혈전이 잘 안 생기는데 반대로 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출혈이 많은 거는 혈전은 좋아.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70으로 보통 신장병 있는 사람은 70이, 신장병 없는 사람은 30 이하거나 100 이하 유지하면 되는데 수치가 안 떨어지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운동이나 섭생을 조금 조정하시면 원하는 수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안 떨어지면 전문가 선생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랑 음식을 좀 조절하시면서 약의 종류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해주셨어요.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 부분이 너무 아파서 절절매다 보면 괜찮은데 이유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픈데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 이거는 어떤가? 자, 이게 운동할 때 상관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운동하는데 계속 가슴이 좀 심하게 아파서 활동하기 힘들다. 그러면 심장 문제가 의심해야 되고 운동하고 상관없다. 운동하면 오히려 가슴이 개운하다. 그러면 화병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질문 주신 분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괜찮다. 그럼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심장 문제는 아니고 혹시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그 가슴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심장병은 절대 만져서 아프지 않습니다. 만져서 아프면 그 부위의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세요. 이분은 평상시 운동할 때 지장 없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엑스레이 찍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질문도 조금씩 받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은 잠깐 손에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여기는 잠깐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어르신, 있으신 어르신. 제가 스탠드를 몇 개 박아 있는 환자인데요. 매일 아침에 아스피린하고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외과적 수술도 할 수도 있고 이빨이 나빠서 발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의사가 아스피린 먹고 있습니까? 예, 먹고 있습니다. 스탠드 때문에. 그러면 아스피린을 뭐 며칠간 먹지 말아야 된다 한다고요. 지혈을 위해서. 그러면 저같이 스탠드를 몇 개 봐서 매일같이 아스피린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 최대한으로 꺼내야 될 수 있는 날짜가 언제 며칠까지 꺼내도 괜찮습니까? 그걸 어르신 같은 사람 같은 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는지 끊어보고 기다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걸 사람한테 테스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약을 끊어서 문제가 언제 생기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인간한테 할 수 없는 요구죠.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탠트를 넣고 나면 1년이 지나면요 스탠트가 조직으로 싹 벗깁니다. 그래서 스탠트가 뼈가 내보면 스탠트가 안 보여요. 자기 혈관처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끊고 치료하시고 지혈이 되면 사용하시면 되고 1년이 지나면 자기 조직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안 보여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하고 아니 2주가 돼도 상관없고 3주 돼도 상관없고 4주 돼도 상관없는데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딱 몇 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스탠트 넣으신 지 1년이 지나면 대개는 1주, 2주, 3주, 4주 지나도 대개는 문제 없어요. 새로운 혈관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사람한테 테스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면 끊고 치료하고 해도 대개는 1년이 지나십니다. 근데 빨리 끊으면 6개월 이후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급하다. 그러면 6개월 이후로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제 쓰신 어르신. 저는 4년 반 전이가 스탠드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가끔 이거 할 줄 모르고 남한 산상에 올라갔는데 가슴이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쪼그리고 앉았더니 그냥 해서 그것이 한 10여 년 전에부터 그런 증세가 약간 있었는데 제가 경북 구미가 고향입니다. 산소에 가서 벌초하러 갔다가 산후에서 싫어졌어요. 그래서 구미 차병원에서 이 스탠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 4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약을 4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술을 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그 홈프가 이거 하고 피 빼서 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개월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3개월에 4개월씩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금년 2월 달인가 이 왼쪽 가슴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괜찮았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 그런데 통증이 찔끔찔끔. 그래서 이제 한 번 그 전에 내가 심장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찔렸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데 통증을 약간 느꼈다가 또 괜찮다가 지금도 어떨 때 보면 희미하게 뭐라고 표현을 잘못하고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운동할 때 증상이 나타나고 쉬면 좋아지고 대개 5 내지 10분 정도 지속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평상시에 운동하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괜찮다. 운동은 전혀 안 합니다. 걷기만 합니다. 걷는 거 계단 올라갈 때 어떠신지 빨리 걸으면 어떠신지 아침에 쓰레기 주스로 다녀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안 아파요. 그럼 일단 안심하셔도 되고 심장혈관은 동맥경화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수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련.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시술을 해서 지금 제 몸에 스탠드가 제대로 박혔는지 한번 확인 시술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안 박혀서 선생님 여기 못 오셨어요. 그게 혈액순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검사를 한 거는 꼭 필요할 때만 하면 되고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 지장 없고 가슴 아프지 않으면 지금 그게 잘 자리 잡고 너무 끄고 근데 느끼지 못하던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운동할 때 자꾸 가슴이 아프다 자꾸 숨이 차다 그러면 다시 검사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르신이 원하지 않아도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 숨 못 차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탠드가 잘 자리 잡고 그런데 이게 저 아직 80이 안 됐는데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시죠? 여기서 불러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우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째 지금 시술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지 왜냐면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하라는 대로 지금 10년째 뭐 운동이라든가 침을 먹어라 술 담배는 원래가 내가 않는 거고 근데 이 약을 지겨워요. 이게 좀 언제까지 도대체 다 먹는 건지 10년 먹었는데 또 더 이상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제가 약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대신 먹어드릴 수도 없고 동맥경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가야 될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심장약은요 어르신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중풍이나 다른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평생 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약 같은 약은 진시황에 줬던 블루초 비슷한 약이에요. 드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밥은 3시에 때 먹잖아요. 근데 약은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이라 생각하고 드십시오. 어쩔 수 없다. 살짝 약이 10개가 10알을 먹는데 이렇게 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먹는지. 선생님이 당뇨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니까 만약에 당뇨나 그런 게 없으면 약을 좀 줄여달라고 하십시오. 한 3-4개로 줄여달라고 하시고 위장약, 소화제 이런 거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한테 약이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 약 먹다가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말씀하시면 줄여줄게요. 네, 수고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거수를 해주십시오. 네, 모자 쓰신 어르신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명상가나 종교인은 마음에 항상 늘 명상을 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대해서 더 마음이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확실히 더 신분경선이나 이런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하루에 가장 이상적이려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서울에 약 40%라고 하는데 아침을 안 먹고 그냥 뭐 주스나 이런 걸로 과일이나 이런 걸로 그냥 때우는 것이 정말 건강에 좋은 건지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에 대해 조회가 굉장히 깊으시다. 우리 김수진 기자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여러 연구를 정확히 해보면 아침은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왜 아침을 먹어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체중 조절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침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점심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녁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저녁은 체중 조절하실 거면 조금 안 드셔도 조금 줄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자는 동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방이 그렇게 쌓이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적절한 탄수화물과 무조건 막 살 빼야 된다고 막 나는 쌀밥 안 먹겠다. 나는 바나나 이런 거 안 먹을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과 함께 뭐 생선이나 살코기 같은 거 조금과 하루에 그 고기 한 덩어리, 자기 손바닥으로 한 덩어리 있죠. 이 정도는 드셔야 건강하세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어르신들께서는 근육이 노화로 조금씩 줄어드시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에요. 우유, 나 우유 못 먹어. 우유 먹고 섰어요. 못 드시면 계란 드세요. 계란 싫어. 비린내나 두부 드세요.
두부 싫어. 나 고기 먹을까? 고기 드세요. 고기 좋아하시면 드세요. 대신 튀긴 거 말고 살코기로 수육 같은 거나 그런 걸 조금씩 하루에 어느 정도 손바닥 한 덩어리 정도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냐. 아, 맞아요. 그것도 여쭤보셨죠? 그 10시에서 2시까지가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성장 호르몬이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10시에서 2시인데 단순히 성장을 키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좀 좋은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10시에서 2시래요. 그리고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은 자주셔야 몸이 좀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시되 하루에 주무시는 시간이 6시간 정도는 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지시니까 스트레스 덜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거기에 의존하는 거지 뭐 종교의 비종이 나눠서 한 연구는 사실 그렇지만 어르신이 마음이 편하다면 종교를 하시든 뭐 명상을 하시든 저는 그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60세 난 서울구 남자입니다. 8개월 전에 이제 스탠드 시술을 하고 건강하게 처방전 대로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그 의료 문화, 환자와 선생님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오늘 처음 실제로 저를 치료해 주셨던 선생님한테 듣지 못했던 얘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많은 이런 과학 지식들이 인터넷이나 잡지에서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제 몸속에 들어가 있는 스텐트가 1세대인지 2세대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지 못했고 플라빅스라는 약과 또 에브린트라는 그런 약 차이점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공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저희 같은 환자를 만났었을 때 한국의 그 의료 실정이 환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6개월 만에 재방문해서 스텐트가 제대로 잘 박혀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심플하게 심전도 운동과 검사 땡 이것은 제가 스텐트 받기 전에도 정상이었거든요. 처음 봐도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냥 가슴이 통증이 조금 있길래 모든 과정 생략하고 CT를 찍으니까 90%가 막혀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지금 제 몸속에 들어있는 이 스텐트가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처방전대로 약 처방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는 재발이 가능성이 있다. 그 0.5%가 저한테 해당되면 전 100%입니다. 5%가 제가 0.5%는 1.5%가 제가 그럼 앞으로 이제 이대로 다시 6개월 뒤에 시술했던 병원을 재방문할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 가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쓰는 스탠트는 다 2세대인지 3세대입니다. 선생님이 8개월 전에 넣었다면 1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2세대나 3세대, 최근 세대 스탠트를 넣으셨을 거고요. 1세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재발률은 5% 재발하는데 선생님이 쓰시는 약이 아스피린하고 아까 플라빅스하고 아토네점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약이거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사실은 혈전제 먹고 콜레스테롤 약 드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공부를 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주치의잖아요. 그러면 주치의가 있는 이유는 그런 심장에 대한 걱정을 제가 대신하기 때문에 주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걸 일일이 찾아서 공부하면 의료 정보하고 의료 지식은 다릅니다. 많은 의료 정보가 있지만 환자분들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은 없으세요. 그래서 의료 지식이 중요한 게 거기서 걸러서 필요한 것만 저희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주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공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궁금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 선생님한테 믿고 맡기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정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건데 그렇게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저는 더 열심히 놀고 재밌게 내일 뭐 하면 지낼까 그걸 공부하는 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안 돼서 굳이 선생님이 그거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심장의사지만 저도 심장에 대해서 다 몰라요. 환자분들이 그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오해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치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들은 다 좋은 놈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64세 먹었습니다, 올해. 근데 이제 이달 말쯤에 삼성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심장 판막 장애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수술을 이제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저희 그 담당 선생님이 시술은 안 되고 꼭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는 도중에 가슴을 개복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심장 판막 2개를 금속재로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기를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합니까? 스톱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심정지를 한 상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계로 스톱을 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막 아까 말씀드린 문짝이 4짝인데 지금까지 시술이 되는 판막이 있고요. 수술만 되는 판막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지금 판막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삼성병원 정도에서 만약에 수술을 보냈으면 거기도 심장 시술, 판막 시술을 많이 하는 데거든요. 아마 모양이 좀 시술에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시술이 안 되는 판막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인공심장, 에코모, 우리 옛날에 그 내렸을 때 에코모라는 걸 넣어가지고 심장이 안 뛰어도 환자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 에코모라는 기계를 수술할 때 돌립니다. 돌려서 심장이 선생님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심장 판막 수술이나 우회로 수술에 따른 위험성은 1 내지 3% 정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술당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 하고 난 뒤 그때는 수술해서 사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일반 몇 개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건장해 보이십니다. 평상시 체력이 괜찮다면 대부분 사람들 별 문제 없이 수술 잘 받고 퇴원하십니다. 그때 입원의장에 쓰러졌을 때 돌렸던 기계로도 유명하고 그 기계의 안전성이 저는 아무 영리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모자 쓰신 어르신.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아산병원에서 스탠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하기 전에 혈압이 밑에가 85에서 140까지 나갔는데 시술하고 약을 복용하니까 지금 115에서 6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115는 관계없는데 65로 계속 제가 3주간 계속 측정했는데 65로 떨어지고 맥박도 전에 66회에서 분당 55회 이하로 54회, 53회 막 떨어지는데 그래도 무슨 이상이 있거나 정신이 이상이 있거나 그건 없고
그 이후에 헬스에서 하루에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65로 떨어지는 혈압 괜찮은지, 그 다음에 맥박이 50으로 55도 괜찮은지 그 질문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 제 와이프는 84에 50입니다. 평상시 혈압. 그러니까 사람마다 혈압은 다릅니다. 저혈압이라는 병은 없고요. 고혈압은 병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야. 어르신은 약을 써서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고 밑에 혈압이 중요한 거는 사람 몸에서 심장의 혈액순환은 밑에 혈압 기준으로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에서 공부하기는 밑에 혈압은 6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혈압은 140 이하, 밑에 혈압은 60 이하, 90 이하 하는데 선생님은 115에 65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혈압이세요. 굉장히 좋은 맥박은 심장 치료의 기본 목표로 맥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50회 전후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뭐 저는 안 되는 분들은 100회 이하로 떠주지만 목표는 50회 전후로 떠주는 거고 맥박은 40회 이상이면 사람은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지금은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료를 잘하고 계십니다. 환자분도 지금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난 정말 지금 꼭 물어봐야 된다 하시는 분. 네, 여기 두 분 손 드셨는데요.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서 모자 쓰신 어르신 얘기 먼저 듣고 그다음에 어르신 질문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작성 심박성 발작성 그것은 제가 스턴트를 2개를 하고 14년도하고 17년도 2번을 했는데 그 아침에 선착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어지럽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런 얘기 했더니 가슴에다 이제 그 목에다 뭐 자정 걸고 있으라고 수정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그걸 보시더니 그 과장님이 발작성 수면이라서 그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그게 제일 궁금해서 지금 현재 스턴트를 끼고 있는 상태 그런 현상이 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저는 주로 혈관을 치료하는 사람이고요. 발작성 심방세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심장의 구조 중에서 전기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줄에 합선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상량이 빨리 뜁니다. 그래서 그게 맥박이 빨리 뛰면 심장이 지치게 되고 피떡이 생기면서 중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발생했을 때 증상이 별로 없으면 일단 약으로 맥박을 느리게 평소에 맥박을 느리게 한 약을 쓰면서 경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떡 예방약을 쓰고. 그 원장님이 서백이라고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적이 없었어요. 네, 지금 증상은 별로 없으십니다. 예. 그러면 일단 두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고 어르신이 문제를 때 힘들면 심방세동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전기로 찢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막 상의하시고 불편하지 않으면 일단 약으로 하고 많이 불편하고 증상이 심하면 부정맥이 생긴 전기 합선이 생긴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조사에도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방세동은 나이 때문에 생깁니다. 60세 넘어가면 10% 이상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선을 해놓으면 나중에 노후되면서 합선되잖아요. 사람 심장에도 배선이 합선됩니다. 근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중풍의 위험성은 일반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보다는 후불로 되어 있는데 중풍의 위험성입니다. 약을 먹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쓰는 약에 아마 중풍 예방약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중풍의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하셔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심방사정에 대해서 지금 약이 들어가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한다고 하면 아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거라 믿고, 지금 증상이 별로 없으시면 제 생각에 크게 문제 안 되고, 그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그 뒤로 안 생긴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이 나거나 만약 극심한 피로가 생겼거나 밤에 술을 많이 드셨거나 싸웠거나 그런 게 잠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일단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가 담당 교수님한테 말씀하시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면 그때 다시 검사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4년도에 2014년도에 보험병원에서 이 스탠드 2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뭐 운동도 적당히 하고 식이요법 열심히 노력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평상시하고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자꾸 이 몸이 무거워져요. 몸이. 그래서 3개월마다 이제 가서 약을 타오고 계속 관리를 해오면서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라든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잘 지나왔는데 몇 개월 전부터 몸이 부지럭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험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초음파하고 또 그 보아 검사가 그걸 했더니 콜레스테롤은 큰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고 어디 나가면 굉장히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던 것도 살살 올라갔다 오고 지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병원에 가서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검사를 몇 가지 해봐도 특별한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질문 받은 가장 곤란한 질문. 네. 몸이 무겁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거든요. 객관적으로 환자분이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검사가 별로 이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되게 몸이 무겁다고 할 때는 각종 장기의 문제가 있거든요. 간 기능이 안 좋거나, 콩밥 기능이 안 좋거나, 갑상선 기능이 안 좋거나, 혹은 심장 기능이 안 좋으면 무력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런 검사에서 일단 이상이 없다고 배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무슨 우환이 없었다. 우환이 없었고 특별하게 갑상이 생긴 만한 부분이 없었다면 일단은 선생님은 안심하셔도 되고, 내가 몸이 무겁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 생각하셔도 돼요. 검사 다 하셨잖아요. 예. 이상이 없다고 얘기 들으셨죠? 아니, 저 심혈관계 통만 검사를 했고, 이제 일반은 대학교를 종합병원에 가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안 했습니다. 피검사에 대개 간 기능이나 콩밥 기능이나 갑상선 기능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갑상선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피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콜레스테롤 모든 장기 다 있는데 갑상선 물었더니 갑상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면서 갑상선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최근에 무슨 피로감을 느낄 만한 다른 원인이 본인한테 찾을 수 없다면, 제 생각에는 섭생을 좀 비타민을 드시든지, 네. 아니면 내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좀 놀러 다니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 doctor 마칩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세요.